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폭증한 가계부채, 한국은행 매파로 변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본 유출 우려죠. 최근에 터키 중앙은행이 리라와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터키의 경제가 좋냐?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불안입니다. 자, 대한민국 2010년과 2011년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급락이 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왜 올릴 수밖에 없었냐? 소비자 물가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로 올라가게 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부채 증가세와 금융안정 불안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자본 유출 우려나 소비자 물가 불안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는 있지만 이것이 누적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사례는 일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토지 버블에 대응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동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바로 현재 기준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다소 매파적으로 나왔다는 분석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도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 회의가 주목받은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이틀 전에 한국은행에서 3, 4분기에 가계신용을 발표를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나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100%를 넘어섰고요. 자, 주요 선진국가 34개 국가 중에 7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한은의 입장이 이번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당장의 금리 인하 여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금리 전망이 변경할 것인가 아닌가가 시장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먼저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된 부분을 이제 지난달 회의 이후에 좀 언급을 했는데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경제 지표의 개선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 국가의 주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백신 개발 상황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됐다고 표현했어요. 지난달에 발표문에선 더딘 회복세라고 했는데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바뀐 경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회복됐고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내년에는 3% 초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자, 반면 소비자 물가 평가는 더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달 발표문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달에 1% 소비자 물가 달성했을 때는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진전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달에는 일단 공공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핸드폰 요금 보조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고요.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1% 내외 수준을 유지할 건데 지금은 침체가 됐다. 한마디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 요인이 있죠. 자, 그런데 내년에 기준금리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WTI 기준으로 40달러대의 유가가 내년에 한 50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50달러 후반대에서 60달러대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나왔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환율 시장과 부채 증가 부분 지난달 발표와 다른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일단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기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커요. 자,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여기에서는 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한국은행 입장은 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발표문보다는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더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국내 경제는 지난달에 비해서 분명히 완만한 회복세로 이제 개선되고 있음을 이제 나타냈고요. 자,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 등 그간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데, 이 가계부채 증가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여부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간담회였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계부채 질의 관련부터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자단에서 저금리의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한계 기업의 존재 지속 등의 부작용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냐. 한마디로 저금리 지속되니까 가계부채 크게 늘어났고, 한 개의 기업들, 없어져야 되는 기업들이 생존해서 좀비 기업이 멀쩡한 기업까지 잡아먹는 현상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 이주랑군의 총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나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유동성 위기 상황도 아닌데 소득 증가를 넘는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로 보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이 견고하게 상승세에서는 이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내가 부채가 쪼들리게 되면 그냥 자산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 문제는 이 자산 가치가 급락할 때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하락한다는 부분이죠.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당장은 불확실성이 큰 거시경제가 우선이다. 그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안정적인 성장세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걷어들일 것을 검토하겠다. 이 문구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돼서 올해는 마이너스 1%대 초반, 그리고 내년에 3% 내외의 수준의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22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일단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연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될 거면 그때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채권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은행에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요. 한국은행 전망대로 경제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는 2021년 3분기 말 또는 4분기에서는 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질 것이다. 아마 뭐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위해서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긴축 과정을 밟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22년에 한두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한 차례 인상하고 나서 최소 3분기 이상 지켜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올리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제 시장이 이 금리 인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나 잘 볼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초저금리에 따른 전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장기 금리 전망은요. 예를 들어 올해 뭐 겨울 날씨 전망한 거와 전 똑같다고 봐요. 그냥 어느 정도 흐름상 예상은 가능한데 그때 돼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회복되는 내년 시점에서 현재의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확대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죠. 일단 당장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7%를 넘을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는데 전세 가격 불안되면 전세 가격 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매매 대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신용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공급적인 부분도 전세난을 가속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실소유자의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뚜렷한 경제 성장세가 보이고 대한민국도 그 중에서도 좀 단연 돋보이는 성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서도 한국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가 됐을 때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전 더 빨리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